먼저 첫 번째 연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는 한국농수산대학교 김연복 교수님이십니다. 네, 김연복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복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농학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에서 농업연구사를 하시다가 여기 2017년부터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수산대학교 특용작물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연복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한국 약용작물학회 30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인삼특작부 약용작물학과의 윤영호 과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약용작물 국내 연구 현황과 미래 전략입니다. 순서는 그 약용작물 산업 현황과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연구 개발 성과, 그동안 약용작물이 어떤 것들이 연구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세 번째 파트는 고부가 산업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약용작물 산업 현황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용작물의 정의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건강 증진과 치유 목적으로 사람이 재배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엉겅퀴는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잡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밭에서 재배하면서 작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약전에 546종이 약용작물이 등록되어 있는데 국내 재배 품목이 100여 종, 그리고 농식품부에 통계상 등록되어 있는 게 한 60여 종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산업 현황의 생산과 소비 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에 웰빙과 건강 축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그리고 웰빙 문화 확산으로 약용작물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과 소재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식품 또 약용, 공용 작물이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2019년 또 재배 면적이 11,300헥타르로서 1990년도부터 19년도까지 보면 뭐 재배 면적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감소가 되기는 하는데, 하지만 농가 수는 굉장히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3만 호 정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 생산량은 2015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기준 6만 4천 톤으로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재는 한 1,500톤, 1,500억 원 정도로서 이렇게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고, 하지만 식약공용은 한 7,600억 원 정도, 2019년도 기준으로 7,600억 원으로서 한 6.3배 정도 이렇게 증가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입 현황을 보면 한약재는 이제 한 304품목, 또 식약공용으로 우리가 96품목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한 3만 7천 톤 정도를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재가 예전에 비하면 한약재는 우리가 한약재로 90% 이상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면 지금은 식약공용으로 90% 가까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비 패턴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한약재 수입해 오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의 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 주산지를 보면 재배 면적이 1등이 더덕, 오미자, 복분자, 생강, 도라지, 그리고 마, 율무, 참당귀, 독활, 황기 이렇게 10개 작물이 국내 약용작물 전체 재배 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식약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1등부터 한 10위 정도 되는 것들이 이렇게 식약 공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한약재로 쓰이는 것들은 주로 이제 감초, 황기, 작약, 울금, 백출 이런 것들이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약재 위주 약용작물 이용은 이제 정체가 되고 있고 국내 건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 시장이 19년도에 4.6조 원에서 2021년에 기사를 보니까 2021년에는 한 5조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시장 규모가 점점점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0년도에는 이제 5대 작물이 황기, 천궁, 도라지, 천마, 마였다면 2019년도에는 더덕, 오미자, 도라지, 복분자 이렇게 마순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환경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물 다양성 협약과 나고야 의정서 등의 국제 협약으로 인해서 생물 자원 보호가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의 바이오 업체의 국산 식의약 원료로 이렇게 사용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고야 의정서와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산 원료 사용이 부담되고 있는데 국산 선호도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정책 현황으로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 진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약용작물 재배, 생산, 유통, 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지원을 하고 있고 2016년도에 특용작물 산업발전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식약처는 소비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한의약 육성법이 시행이 되었고 2021년 작년부터 제4차 한의약 육성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2025년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산업은 약용작물 생산 단계에서 품목이 다양하고 또 소규모 생산이 되고 있고 연작 장애로 인해서 생산 기반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외국산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원산지 부정 유통되고 또 소비자 접근성이 제약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신이 되어 있고 또 이용 단계에서는 기능성 실용화가 미흡하고 또 표준화가 미흡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성장 동력이 미창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용작물 산업은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느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약용작물 연구 현황에 대해서 우리 약용작물이 어떻게 이렇게 연구가 되었는지 변천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5년부터 1970년대까지를 연구 태동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935년도에 약용식물 연구소가 개성에 설립되었고 1939년도에는 경성제국대학교 부속 생약연구소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1946년도에는 서울대학교에 천연물과학연구소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1957년도에는 보건사회부 산하에 국립생약시험장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이제 보건사회부에서 농림부로 약용작물 생산 업무가 이렇게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배기술 연구는 농촌진흥청으로 분장이 되어서
유전자원 수집과 보존, 그리고 생리생태 구명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1971년도부터 1990년까지는 연구궤도 진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품종 육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구기자, 지모, 당귀 등 품종 육성이 되었고 1980년대에는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특용작물과 그리고 영남작물시험장, 또 각 도 농촌진흥원, 특작계 등 12개 기관과 지역 중심의 약용작물 연구가 이렇게 분담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농촌진흥청이 이때 조직 개편이 되어서 1991년도에 작물시험장 특용작물과가 생겨서 세계 연구실이 신설이 되었고 1992년도에는 지역특화 시험장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인삼산업법 개정으로 농촌진흥청 인삼 관련 정책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0년까지는 이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죄송합니다. 연구가 이제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그래서 2002년도에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민영화가 되면서 인삼연구가 이제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인삼약초과가 신설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지금 인삼특작부가 있는 인삼약초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신산업 도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바이오 소재화가 연구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인삼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천량, 고원, 천명 등 5개 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연구로서는 인삼 뼈 건강 개선, 오가피 열매 혈압 조절, 흑삼, 강황, 감초에 대한 이런 기능성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약용작물로는 품종 개발 보급 것을 보면 신품종 육성으로서 2020년도까지 44개 작물 117개 품종이 육성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초, 구기자, 도라지, 참당귀, 일당귀, 삽주, 지황, 황기, 단삼 등이 있습니다. 품종 개발 사례를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 사례를 보면 지황은 저도 진흥청에 있을 때 지황 6종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학교로 왔는데요. 지황은 병충해에 강한 토강이라든가 수량이 많은 다강, 최근에 이제 20년도에 개발된 기계 수확용 한방해가 있습니다. 감초 같은 경우에는 글리시리진 고함류 원감이 2013년도에 이렇게 개발되었습니다. 제가 감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감초는 만주 감초와 유럽 감초가 있는데 종간 교배를 해서 그동안 식약처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그 우수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보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삼특작부의 윤영호 과장님과 이정훈 박사님이 7년 동안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셔서 2022년 올해 6월 달에 그 종간 교잡종이 식약처에 승인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삼특작부 박사님들과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삽주도 이렇게 종간 교잡종이 있는데요. 삽주도 앞으로 그 감초처럼 그렇게 승인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삼도 또 황해쑥 같은 경우에도 2020년 최근에 고품질 다수성 평화내가 육성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고온 경감 멀칭 필름이 개발되어서 최근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PLS 대응 약용작물 적용 농약 선발로 8개 작목에 23개 품목이 이렇게 선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병해충 및 위해 물질 안전 관리 기술 개발이 되어서 이렇게 책자로도 만들었습니다. 산업화 소재 개발로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가 인정이 되었는데 특히 이제 인삼은 뼈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오가피 열매 추출물은 혈압 조절에 이렇게 기능성 원료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기능성 식의약 소재가 발굴 이렇게 되었는데 인삼, 황기, 복합물, 흑삼, 강황, 흰쓴바기, 감초, 도라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재가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소재로서 산업체 기술 이전 등이 있는데 4년 동안 이렇게 흑삼과 또 인지능 개선 복합 조성물로서 특허 출원이 110건 정도 이렇게 출원이 되었고 그리고 기술 이전이 175건으로 21억 원 정도 기술 이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산업화 성공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미자 지역 특화 명품화로서 문경 오미자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미자 하면 문경 시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문경시는 2001년도에 재배 면적이 오미자 재배 면적이 22헥타르밖에 안 됐는데 20년 거의 근 20년 동안 거의 재배 면적이 한 50배나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황이 있겠습니다. 지황은 우수 품종이 육성이 되어서 지금 농가에 토강하고 다강이 많이 보급이 되어서 농민들한테도 아주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거의 한 80% 이상, 여기 19년도 기준으로는 80%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9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황 생산량은 재래종을 재배할 때는 한 시바르당 거의 한 500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요거는 이제 통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신품종을 재배했을 때 한 두세 배 정도 더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토강 품종이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그리고 2022년 지난 달인데요. 생약협회 주관으로 K스타 약용작물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때 지황으로 한종원 박사님이 그때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업체 매출이 증가하고 2000년 단일 품목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수 품종과 또 이런 스타 상품과 지역 특화 조합으로 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도별로 연구소가 약용작물 연구소가 있는데 도별로 어떤 것들을 연구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도원 인삼약초 연구소에서는 인삼 잿빛 곰팡이병 기랑 미생물제를 특허를 출원을 해서 이렇게 농가 소득에 일으켰고 또 인삼 양분 관리 및 토양 병원균 밀도 조사 기술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약공용 삼지구엽초 신품종 강원 1호를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내에 약초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서 우량 종묘 생산을 보급했습니다. 경남도원 약용자원 연구소에서는 약용작물 우량 종묘를 생산해서 보급을 했는데요. 특히 18개 시군에 우량 종묘 30만 주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계, 함양풍, 그리고 감국의 예양이라는 그런 신품종을 품종 출원을 하였고 그리고 약용작물 재배 안정생산 재배법을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 약용작물 연구소에서는 오미자 그리고 고본의 신품종을
이렇게 출원하였고, 또 안전생산 기술 개발로 단삼 체화 용묘 기술과 지황 미세근 활용 용묘 이술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궁 고온장애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전남도원의 식량작물 연구소에서 약용작물 관련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지치, 대홍과 세무릅, 우광이라는 품종을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문동 택사 곽향의 종자 생산 파종 적기와 최종 시기를 설정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용작물 재배 GAP 지침 설정과 유기재배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전북도원 약용자원 연구소에서는 천마 시설 재배 연중 안정 생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단기 재배 18개월 걸렸던 것을 12개월로 단축을 해서 우량자마 생산 기술을 현장 실용화하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팜 연중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천마를 이렇게 재배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 활용 고부가 같이 식품 및 가공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고, 또 이상 기상 대응을 해서 약용작물 재배 양식 변화와 안정 생산 기반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충남도원 인삼약초 연구소에서는 FTA 및 기후변화 대응으로 품종을 개발을 하였는데요. 특히 인삼의 금선, 금진, 금원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용작물 종자를 보급을 하였고, 특히 인삼 해가림 개선과 병 방제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용작물 재배 매뉴얼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충북도원 작물 연구과 특작 연구팀에서는 하수호, 사배체 품종을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대건. 그리고 고기능성 청풍수호 품종을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 갈고리 둥글레도 품종 출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병풍과 잔대, 이렇게 다단 양액 재배 특허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 잔대 시설 재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전국 13개소에 이렇게 시범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는 반화 우량계통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용작물 농친청 약용작물과에 근무할 때 수입 해오고 있는 약용작물 중에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이 반화였습니다. 600g당 해마다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반화가 왜 재배가 안 될까, 육종이 안 될까, 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 지금 조직 배양을 통해서 이제 우량 계통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용작물 종자 보급 및 재배 교육을 한의학의학진흥원에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부가 산업화 전략으로서 약용자원의 가치 또 수합 분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약용자원의 가치는 코로나 시대에 약용 식물자원의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약제를 한 배로 봤을 때 또 가공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천연의약품 소재로 만들어서 했을 때 특히 천연의약품 같은 경우에 그 부가가치가 10만 배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타미플루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10분야 중에 50% 이상이 약용자원에서 유래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물자원 활용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부터 보면 이 탁솔, 항암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이 탁솔 항암제가 주목나무를
원료가 주목나무인 거 아시죠? 그리고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버드나무가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리실산, 항염이라든가 진통, 해열에 이렇게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는 개똥쑥이 있겠습니다. 타미플루는 팔각해양이 되겠습니다. 이 팔각해양이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타미플루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 마을이 됐다고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타미플루는 이제 우리나라 제일교포인 김정은 박사님이 있는 부사장으로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조인스정이라고 위령성, 관루근, 하고초가 원료가 되고 있는데요. 관절염 완화제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틸렌정 같은 경우엔 위염 전문 치료제인데 원료가 이제 황해쑥, 애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갱년기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 해모임은 당귀, 천궁, 작약의 추출물인데 2019년도 기준으로 1조 매출이 달성된 바가 있습니다. 수업 분석을 보면 강점으로는 국산 원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그리고 수준 높은 품종 육성 기술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 IT, NT 등 세계적 수준의 그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점은 수출 확대를 위한 안전 생산 기반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생력화, 기술 개발이 부진하다. 품질 고급화, 또 부가가치 향상 기술이 미흡하다.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로는 이제 고령화, 웰빙 관련 농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안전성, 기능성 중심의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또 관련 산업의 기능성 소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협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어서 좀 대외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또 PLS가 제도가 이제 시행됨으로써 아직 국내에는 약용작물에는 그 등록된 약재가 미흡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재배 환경 악화로 안정성 생산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을 보면 고품질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한 국내 소비 시장이 안정화돼야 되겠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대와 이제 그 BT, IT, NT 등 첨단 기술 융복합화로 고부가 가치 소재가 실용화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안전 생산 기술 개발과 또 효능, 기능성의 과학적 규명 및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또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R&D가 강화되어야지 되고 또 관련 산업의 신소재 연구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또 세계 시장 타겟 제품이 개발이 돼야지 되겠고 기후변화 대응하는 품종 및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진 전략으로서는 이제 고품질 품종이 개발이 되어야지 되는데 일반적으로 약용작물은 그 한 품종이 품종이 나오길까지 한 9.4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보급되기까지는 거의 한 15년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래 한 품종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품종 개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지털 육종을 이용을 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약용작물이 있는데요.
이제 그 맞춤식 우수 품종 개발의 기반 구축되어서 유전체, 대사체, 생리활성, 융합,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야지 되고, 또 새로운 기능성 품종이 개발되어서 육종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체라든가 대사체, 생리활성,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체에서 어떤 그 품종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가 이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종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믹스 융합 연구를 통해서 기능 발굴하고 맞춤형 품종을 신속하게 개발을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안전 생산 기술인데요. 기후변화 대응과 정밀 생산 기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지 스마트팜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약용작물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아직 노지 스마트팜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약용작물을 노지 스마트팜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관수 관비와 생육을 영상 진단함으로써 또 환경 제어 요소 기술과 스마트 방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생육 진단과 처방 등으로 생산 표준화 모델을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신소재 발굴 및 고품질 생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에그리 유니의 권미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소재를 발굴을 해야지 되는데요. 이렇게 안전 생산 강화와 원료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 내 스마트팜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수요 의료용 대마 연구가 농촌진흥청과 또 안동 또 몇 개 대학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생산에서는 식물 공장 시스템 적용을 대량 생산 기술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용 대마 품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용도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에서 율무 새싹이라든가 대마 새싹, 신선 소비용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싹용으로 이제 잔대, 홍화, 또 약용 쌈채용으로는 1단계 식빵풍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물 공장형 고부가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산업 기반 강화로서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민간 주도형인 생태계를 유지해야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그 오미자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오미자처럼 한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 특화 연계 품종이 나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2022년부터 26년까지 지역 특화 연계 품종 실용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충남에서는 맹문동, 경북에서는 작약, 경남은 황해쑥, 강원도에는 가시오가피, 충북은 잔대, 전북 천마,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삼특작부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 농림축산식품부, 또 식품식약처, 또 농업기술원, 또 그 병원에서는 임상시험을 하고, 그리고 각 대학에서는 기능성 평가 연구를 함으로써 약용산업법 제정과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로는 이제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약용작물은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의 농산업을 견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부산물 활용과 용도 개발로서 신수요 시장이 창출될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안정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농가 소득이 보장될 것입니다.
산업체에서는 이제 지속적 수요 창출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국민 건강 증진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좀 빨리 진행했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그 약용작물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질문이 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김은복 교수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연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님은 한국한의학연구원 김동선 박사님이십니다. 김동선 박사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선 박사님은 충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유니젠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연구위원을 지내시다가 2010년부터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제목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및 고부가화를 위한 약용작물 산업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한국약용작물학회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7, 8년 전쯤 저기 학회에 참석했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 규모가 엄청 커졌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뭐 케미스트리하고 막 효능 쪽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쪽 관련 분야 특히 이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주제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및 고부가화를 위한 약용작물 산업화로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앞부분은 제가 약간 이제 케미스트리하고 이제 효능 평가, 그러니까 주로 일반적으로 케미스트리 쪽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개발해서 사업한 예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쪽 케미스트리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시겠지만 또 학생분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고요. 또 재배 쪽 하시는 분들도 이쪽 분야가 이렇게 그림이 가는구나. 그래서 뭐 짧게 흘러갈 거니까 한번 그냥 큰 그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의약이나 뭐 건강기능성 식품이나 뭐 화장품 원료나 아니면 뭐 천연 농약이 됐든 모든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물론 이제 활성 평가와 인허가 부분만 좀 다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뭘 개발하고자 한다. 뭐 당뇨 치료제든 뭐 혈당 개선 건강기능식품이든 그러면 문헌을 일단 조사를 해보겠죠. 그리고 뭐 적절한 소재가 선정이 되면 수집을 해서 추출, 농축, 뭐 건조, 추출물을 제조해가지고 효능을 평가하면서 또 그 효능이 나온 소재에 대해서는 이제 활성을 평가, 분익을 제조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 성분 추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어떤 활성 성분이 무엇인지 그런 이제 성분을 밝히고,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 추출물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동물 실험, 인체 적용 시험, 그래서 제품화를 이렇게 수행하는 일반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소재 도출 과정은 처음에 이렇게 효능 및 안전성 관점에서 문헌을 검색하고 효능과 안전성 관점에서 괜찮겠다 하는 소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좀 특허와 경제성 이런 부분, 이미 이제 특허가 다 나와 있거나 너무 가격이 비싸면 개발 초기 단계에 제외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재가 또 선정이 되면 이들을 세포 수준에서 효능을 평가하고 동물 효능을 평가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효능 안전성, 뭐 스테빌리티 안정성, 비용, 인허가 등을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 도출 예시로 보면 처음에 요즘 이제 효능이나 기능성을 처음 이제 타겟해야 되겠죠. 요새 건강기능식품 플랫폼 그 사이트에 가보니까 이런 그 자주 찾는 인기 있는 순위로 보면 수면 1순위, 근육, 면역, 기억, 호흡기 이렇게 가더라고요. 실제로 기업에서 이러한 소재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연구원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들에서 문헌 검색을 하고 아까처럼 효능이나 안전성을 그리고 이제 세포 시험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IC50로 보통 효능을 얘기하는데 세포 시험에서는 이거 한 뭐 100마이크로그램 per ml 정도 이하는 되어야 그래도 우리가 개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동물 실험을 해서 동물 실험에서 물론 이제 이게 마우스냐 렛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에서 200mg per kg 이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이제 효과를 나타내면 얘는 정말 우리가 사업화를 위한 아주 좋은 소재로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 개발을 위해서는 식물체를 추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출하고 여과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번 추출하고 또 그 잔사를 또 한 번 추출해서 보통 2번 정도 추출해서 농축 건조해서 건전물을 만들게 됩니다. 보통 이제 효과가 나오면 어떤 성분이 효과가 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뭐 분배, 침전법, 분별 종류, 승화,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다양한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식물 추출물 100g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용매 분배로 하고 그 다음에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해서 내가 끝까지 활성을 추적을 해서 어떤 성분이 활성이 있느냐를 이렇게 찾아나게 되죠. 구조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구조는 저희가 이렇게 NMR이나 IR 이런 걸 통해서 구조를 밝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활성 있는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지표 성분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러한 기준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옛날에 회사에 있을 때 식약처의 요청으로 이걸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옛날에 뭐 특이성에서 뭐 인삼처럼 진세노사이드 인삼에만 있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그런 거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대표성 그래서 추출물의 효능을 대표한다든가 그 양이 특이하게 많다든가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분석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LCMS나 이런 고가의 장비로 분석하는 거는 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HPLC, UV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스테빌리티 안정성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지표 성분으로 하는데 그 함량이 불안정하면 뭐 3개월 만에 뭐 1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그런 유통기한이 뭐 아주 짧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이것도 이 추출물을 대표하는 건데 얘가 되게 독성 물질이다 이러면 이미지가 안 좋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내가 지표 성분을 컴파운드 C와 컴파운드 T로 설정을 했으면 요거의 표준품에 대해서 이제 HPLC 분석을 하고 요거에 같은 조건으로 추출물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표준품의 위치 같은 위치에 나오는 것과 어떤 UV 스펙트럼을 비교를 해서 요거를 이제 품질 관리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물이 효능 있는 소재로 도출이 됐는데 특허나 사업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또 특허 전에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면 이제 예시로 이게 대나무인데 대나무는 뭐 전 우리나라만 해도 뭐 한 300종 이상 뭐 전 세계적으로 1,500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대나무 뭐 조리대 하나만 딱 해서 효능을 평가했는데 효과가 나와서 이거를 특허를 하고 사업화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다른 뭐 왕대가 됐든 여러 가지로 해서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나무가 종이 많으니까 일단 대표적인 종들을 다 할 수는 없고 한번 이렇게 여기서 14개를 했는데 14개 정도를 테스트를 해서 이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특허를 완벽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때는 아마 한 2개 종 정도가 효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싸사, 조리대하고 왕대, 속식물이 효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시기에 채취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지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별로 요거 이제 대나무 잎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6월, 7월, 8월 이렇게 월별로 수집을 하면서 이 지표성분 함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했을 때 7월, 8월 요때가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이제 컴파운드 T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 시기가 좋겠다 해서 지표 요 시기를 적정한 채집 시기로 선정을 했었죠.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은 또 이것도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때에 7, 8월 이 시기 채집하는 걸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막상 이걸 몇십 톤씩 수집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인부들이 안 들어갑니다. 이 7, 8월에 모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11월, 12월 걸 사용했어요. 맹종죽인데 이때 대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확을 하고 장가지를 쳐서 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거를 사용하니까 비용이 거의 뭐 10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학술적, 교과서적으로는 이게 맞았지만 또 우리가 미리 보지 못한 거는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그 상황이 어떤지 미리 알았더라면 또 우리가 많은 기비용과 여러 가지 그게 새로 또 평가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해서 이제 한국 그 중국의 남경 지역, 한국의 담양 등을 해서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봤죠. 이렇게 표준 추출물과 기존 지역별 이렇게 해서 보니까 결국은 남경 지역하고 한국의 담양 어떤 지역이든지 이제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위는 잎이고 식물종은 왕대하고 조리대, 채취 연생은 상관이 없었다. 시기는 이제 5월에서 10월이다 했는데 이제 이게 틀렸었고 나중에 12월 했고 채취 지역은 이제 한국 담양과 중국의 남경 지역 그리고 원물 중에 이제 대나무 잎의 함량은 0.59에서 0.87mg/g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다음엔 생산 공정을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추출하고 농축, 건조 이렇게 추출 분말 형태로 가는데 이때 원물의 온도나 시간 용매 등이 중요하고요. 사실 이제 원료 제품으로는 이제 완제품으로도 추출액으로도 우리가 보면 탕액처럼 제품이 되기도 하고 농축해서 액기스, 부분 인삼 액기스들 많이 드시잖아요. 이렇게 제품이 되기도 하고 또 완전히 동결 건조 해가지고 추출 분말 형태로도 제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인허가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없는데 건기식에 이걸 이제 분리 정제해서 고함량 추출물로 한다든가 단일 화합물로도 많이 합니다. 이제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 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오히려 이렇게 고함량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 추출 용매 조건 선정인데요. 보통 이제 건기식 같은 경우는 물하고 주종을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인허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 물 30%, 50%, 70% 이런 식으로 함량별로 추출해서 내 지표 성분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됐고 이때는 70%가 함량이 다 높게 나와서 70% 선정을 했죠. 80%, 90g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위험하고요. 공정에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모든 거를 추출 용매는 70% 에탄올, 그리고 추출물에서 유효 지표 성분 함량은 5.4에서 8.1mg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안정성 시험을 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쭉 봤는데 24개월까지 이렇게 안정하니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식약처를 제출해서
취약체 제출해서 이제 2년 유통기한을 얻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표준 추출물로 개발해서 제품화하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최초로 한 데가 그 스위스 파마톤사에서 인삼을 가지고 표준을 했어요. 예.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 브랜드로 지금도 다 이 파마톤사의 표준 추출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2011년 기준이지만 매출액이 3조 원이고 우리나라 인간 뭐 다 해도 7천억이라고 합니다. 수산업 기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약용식물을 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이제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다 이미 어디 문헌이나 뭐 인터넷 뭐 특허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열심히 연구해 놓고서 뭐 뒷북 쳐가지고 이제 근데 다 날리는데, 그래서 좀 전략을 쓰는 방법들이, 물론 이제 이 방법도 많이 쓰지만 복합물화 하는 방법, 고순도와 가공 이런 방법들을 써왔죠. 이제 복합물화는 뭐 2개 또는 3개를 복합했을 때 효과가 상승하면 그건 이제 시너지에 의해서 특허가 가능하고요. 고순도화, 그래서 또 유효 성분을 고함량으로 높이고 또 그래서 혹시 거기 약간 독성 물질이 있다면 또 배제할 수도 있고, 그래서 효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또 약용량도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열처리, 발효 등을 통해서 유효 성분을 증가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로 보면 이제 복합의 경우에 잘 아시는 전문의약품 조인스정, 그래서 SK에서 개발한 건데 골관절증하고 류마티성 관절염증 완화. 그래서 이제 의령선 관력은 하고초 복합물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가 개발한 건데, 이거는 90% 마르코노 호노키올 후박 추출물에서 이 중국에서 많이 판매가 됩니다. 90% 순도는 여전히 색깔이 이렇게 노랗고, 저희가 이거를 또 좀 더 정제를 해서 이렇게 한 99%짜리를 만들었어요. 방법을 이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나 이런 방법을 쓰면 비용이 증가하는데, 많은 비용 증가 없이 침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제품화한 사례가 있고요. 화장품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특히 색깔이 엷으니까 사용하기 좋고요. 요거 이제 사실 홍삼, 인삼이 다 KTNG에서 주로 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잖아요. 그 브랜드를 넘어서기가 힘들잖아요. 뭐 이것도 오래됐지만 한 20년 됐지만 서울대 약대 박만기 교수님 등이 이렇게 그래 홍삼이 뭐 우리가 120도씨 고온 고압으로 찌니까 우리는 좀 더 높여서 140도 뭐 고압을 해서 찌면 더 많이 이런 홍삼 특유 성분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뭐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어떻든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RG3, RG5 항암 효과에 좋은 성분들이 뭐 홍삼에 비해서 100배 정도 증가했고, 우리도 암 환자들한테 이게 월 한 70만 원씩 이렇게, 그래서 금방 한 100억 정도 그 당시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차별화하자 뭐가 있냐, 또 발효를 해서 차별화한 이런 제품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개발한 소재들 저희 회사에 있을 때 그 소재를 좀 예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관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했어요. 그때 약용식물 대상으로 해서 1230종을 대상으로 스크린을 해서 한 22개를 얻고, 요거를 좀 더 저농도 저용량에서 스크린ing해서 한 8개의 효과적인 추출물을 얻어서 이들의 활성 성분을 추적을 하니까 나중에 이 활성 성분들이 플라보노이드하고 플라반 성분들이 나왔는데, 특히 이 플라보노이드가 이렇게 AC/B 링인데 B링에 아무것도 치환기가 없는, 그래서 이제 명칭을 프리비링 플라보노이드 해서 프리비링 플라보노이드와 이런 플라본 구조가 이런 염증 개선과 골관절염 효과가 있더라 해서 요거를 가지고 특허를 출원을 해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프리비딩 플라보노이드가 제일 많은
약재가 무엇일까를 거꾸로 찾았죠. 그러니까 뭐 아는 분은 쉽게 답이 나오지만 바이칼린이라는 화합물이 상당히 고함량을 가지고 있는 황금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뭐 중국의 운남성에 방문했을 때인데 이렇게 농가들이 이게 산을 가매 끝도 없이 이렇게 집 한 채가 있고 여기에 황금을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붕에도 널고 이렇게 직접 널어서 이렇게 재배 수확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플라반인데 플라반으로서 이제 카테킨이라는 화물이 많은 약재가 무엇인가를 찾게 됐고 그것이 아선약인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아선약은 뭐 활명수 소화제 그 백초 시럽 뭐 이런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식물이 인도네시아의 적도가 딱 정확하게 지나가는 이 중심지죠. 이게 노노말리 땅이라고 지대인데 여기 옛날에 이제 전화를 하면 이제 전화 통화가 뭐 한 3시간 후에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 한 400가구가 이런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소재가 상당히 좋은데 요 키가 한 2m에서 2.5m까지 자라고 이렇게 장가지를 수확해서 쓰게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움막처럼 지어놓고 이쪽 안에서 솥단지 같은 거를 얹어놓고서 이 장가지를 쳐다가 여기서 그냥 끓여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추출을 한 다음에 여과를 하고 이렇게 망 같은 데 여과를 한 다음에 대나무 통에다가 약간 좀 들고 뒀을 때 통에다 넣어요. 대나무에다. 그래서 굳으면은 대나무를 우리 가래떡 밀어내듯이 밀어낸 다음에 이렇게 톡톡 잘라가지고 뚝뚝 잘라서 이렇게 널어놓은 거예요. 상당히 이 현지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푸라기며 모래며 상당히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 제약기사에서도 많이 쓰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잘 해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다시 정제해서 쓰겠죠. 아무튼 이 가격이 엄청 쌌으면 1kg 이 추출물 1kg가 여기에 카테킨이 65%인데 1kg가 그냥 1달러였어요. 1달러. 1,000원. 뭐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뭐 1kg 이런 거 추출물 하려면 10,000원, 10만 원 뭐 몇십만 원 가는데 고함량이니까.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해서 이제 뭐 워막 스코어라고 해서 이제 관절 뻣뻣함 뭐 이런 데서 특히 효과를 얻어서 개별 인정 신청을 했어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개별 인정을 취득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이것이 미국용은 또 인허가 이런 것이 다릅니다. 한국하고. 그래서 또 미국에 이제 미국에 또 회사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주로 개발을 했는데 이렇게 황금은 그대로 썼는데 아선약은 상당히 저렇게 불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아카시아 카테추라는 걸 썼고요. 아무튼 저희가 비트로나 비보 이런 임상시험에서 이런 효과가 있었고 여기서 아카시아 카테추인데 이거는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 약간 저지대 쪽에서 주로 거기서만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카시아 카테추가 이게 크면 지름이 20cm에서 30cm까지 자라고 이렇게 보면 이 심지가 이렇게 빨갛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카테킨이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출을 하면 고함량의 카테킨 이렇게 카타라고 해서 그 인도에서는 이거를 많이 집에서 상비로 놓고서 차로도 먹고 뭐 약으로도 활용하고 은단에 쓰고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무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추출하려고 쌓아놓은 거예요. 현지 공장에 방문했을 때 뭐 이렇게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계시고 있고 이제 현지 실사 갔을 때 제가 한 17년 됐는데 그래서 이게 특히 그 바이칼린 고함량 제조하는 과정이 특히 상당히 경제적이라 경쟁력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황금을 그냥 단순 알코올 추출한 것보다 이 바이칼린 80%짜리가 더 쌉니다. 이해가 안 가죠. 왜 고함량을 제조하려면 황금이 7배, 8배 들어가고 그냥 단순 추출은 그냥 1이니까 이제 비싸야 되는데 오히려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 추출물은 추출해가지고 또 날리고 건조하고 이런 건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추출한 다음에 뜨거운 물로 추출한 다음에 요거 하고 그다음에 저기 황산이나 염산을 물기 pH 4.5 정도로 하면은 가만 놔두면 침전이 쫙 뛰는데 얘가 바이칼린만 한 85%딱 뛰는 거예요. 그걸 요거 해가지고 산 씻어내고 이렇게 하면 75%인데 아마 85%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아카시아 카테추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되게 그렇게 싼 이유가 뭐냐면 아까처럼 침전법이에요. 그냥 이거는 더 간단해요. 그냥 그 뭐 자른 다음에 이게 뜨거운 물로 추출하고 이거 한 다음에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러면 그 침전하는데 카테킨이 65%이다. 뭐 한 7, 8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 회사에서 제품화를 해서 이 원료를 그 미국에 이게 무브프리 하는 시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콘드로치 설페트하고 글루코사민만 넣어가지고 그냥 판매된 거든. 이 제품이 한 1, 200억 정도밖에 안 하고 이 회사에서 제품이 12위 매출 12위였는데 이 개발진 유니베스 원료 소재를 이분들이 사다가 이제 여기에 넣어서 무브프리 어드밴스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이 한 2천억대 1위 제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트코에 가면 이렇게 미국 코스트코에 팔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게 아카시아 카테추가 또 식품 원료로 안 돼 있어서 판매가 안 되고 우리나라는 가면 여전히 무브프리만 판매가 있어요. 코스트코에는. 미국에 가면 어드밴스드로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개발한 소재인데 이제 돌콩이라는 소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네, 감사합니다. 그 돌콩은 이제 야생에서 자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그 뭐 갱미도 녹광이라고도 하고, 뭐 전국적으로 잘 보면 눈뚝 뭐 이런 데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여기 한약에서는 한약명의 야대도, 야료도 종자를 이렇게 해서 독립봉화선 간과 신장 보호에 사용이 됩니다. 이 야생 돌콩을 일반 이제 콩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뭐 대표적인 대두, 약콩 이런 경우 조단백 뭐 40 이 정도의 이제 돌콩 45, 아미노산도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돌콩은 보면 이제 9월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뚝방, 도로변 뭐 이런데 엄청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휴경지. 이제 이게 이제 개발이 돼서 또 재배 연구도 진행이 됐고, 그 뭐 노지, 그물망, 멍을칭 뭐 이렇게 해서 했고, 이거를 그냥 딸 수가 없어서 다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열매 종자가 터지기 한 일주일 전쯤에 그 수확을 하다가 이렇게 탈곡을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생 돌콩과 재배 돌콩을 비교해 보니 재배 돌콩이 약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로마토그램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함량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뭐 에피카테킨, 다이드진, 제니틴 이런 거 야생콩하고 돌콩하고 뭐 재배하고 재배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이게 보시면 다이드진이나 제니틴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그 지금 돌콩에서 함량이 무척 많아요. 에피카테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콩은 아예 없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저희가 회사에 기술 이전을 했고 또 농림부 과제 선정이 돼서 지금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에서만 나는 소재이긴 한데 이 나은과가 이거 계림 지역에서만 이렇게 납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재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주도 같은데 재배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재가 되게 좋고 이게 보면은 감기와 목 아픈데 아주 특효로 그래서 특히 기침가래 실제 동물 실험도 해보면 엄청 효과 있게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 또 감미료 설탕의 300배 나오는 감미료 소재가 나와서 이들이 여기에 이렇게 그 맥주나 뭐 이런데 이렇게 음료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학명 뭐 이거는 이제 뭐 이렇고 이제 열매와 잎이 식용으로 가능하고 저희가 여기서 나오는 감미료 추출하고 잔사 찌꺼기 나오는데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찌꺼기를 활용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추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성분 비교도 해보고 뭐 효과도 보고 했는데 이거 어떤 특이한 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예, 일반 추출물에 비해서.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항과 일반 추출물과 잔사 추출물을 비교했더니 호흡기 쪽에 효능이 있어서 탁월하게 효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저희가 기술 이전해서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어떻든 저희가 약용작물 고부가를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적응증 기능성 확대, 그래서 신규 효능이나 기능성을 발굴하고 적용성 확대, 그래서 기능성 식품, 화장품, 동물의약품들을 확대한다든가 아까처럼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부산물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재배 기술을 증대시켜서 그러니까 수확량이나 유효 성분을 증가시킨다든가 기계와 또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좀 경쟁력 있는 경쟁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사실 중국과 이렇게 보면 어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평가를 갔더니 병풀을 그 스마트팜 재배해가지고 이렇게 함량이 2배가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과제 프로포즈를 하셨는데 이제 그래 외국의 경우에 그러면 가격이 얼마냐고 이제 질문하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좀 파악을 해보셨어야 할 것 같은데 병풀이 중국에서 한 5,000원 돈밖에 안 띱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해도 1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비교 먼저 해보시고 그 정도는 극복이 안 되겠다 싶으면 좀 포기하고 좀 전략적으로 한 2배 정도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어떻게 스마트팜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국내에 이렇게 미활용 자생식물이 아직도 많아요. 저희가 좀 그냥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1분 동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건데 식용이면서 옛날에는 좀 배고플 때니까 식용으로 먹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환경이 달라져서 안 자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소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이런 벼룩나물이라는 이런 소재, 그래서 이거 보면 논둑이나 밭에 흔하게 자라는데 관절에 효과가 좋았고 그리고 천일담배풀이라는 소재, 이것도 아토피 호흡기에 효과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엷은잎 고강나물에서 항비만 체지방 개선 그리고 갯가치 수용 이런 소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이 좀 더 약용 작물화해서 농가에 이런 거는 이제 자생식물이니까 저 해외와도 경쟁력 있고 하니까 이런 걸 널리 재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멸가치라는 이런 소재도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직접 경험하신 그 사업화, 산업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지표 성분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그 지표 성분이 그 유효 성분하고 다를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통 그 지표 성분으로 사용하신 게 유효 성분하고 같은 걸 사용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1순위는 지표 성분이 유효 성분이어야 하는데 유효 성분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서 함량이 적을 때가 있어요. 이거 예를 들면 0.1% 이하 이 정도 되면 정말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0.2% 이상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시각처에서 이렇게 주요 성분 대표할 수 있는 가능하면 이 식물의 특이한 성분이면 좋고 거기에 아니면 이제 함량이 많은 성분 이렇게 가도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유효 성분의 안정성 확인 부분에서 유통기한 설정 발표해 주셨는데요. 네. 이게 추출 상태에서 보관하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제품화를 해서 이제 보관하면서 그 안정성을 확인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완제품이 있고 원료 제품이 있는데 이제 기능성 원료는 이제 원료로 안정성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원료로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요런 것 하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요거 개발 이게 다 개발해 놓고서 지금 안정성 시험을 하면 1년, 2년을 그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 개발해 놓고. 그러니까 미리 좀 사실 이제 원래는 다 해놓고 해야 되지만 조금 어쩌면 좀 요령껏 미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해놓고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댄디 위원장님. 네, 역시 이제 어떤 약용작물의 소조회로부터 표준 물질에 대한 어떤 설정 기준에서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업적인 활용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아까 제시해 주셨던 이제 지표 성분에 대한 설정 기준에서 각각의 항목들이 설정을 할 때 서로 배치되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어떠한 요인들 때문에 하나의 기준들을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 대표성이 나타나는지 특이성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부딪힐 때 그런 부분들을 선택하게 되는 어떤 중요 포인트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걸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표물질 약전에 보면은 대부분들 이제 그 지표물질에 대한 분석에 대한 요건들이 사실은 뭐 메탄으로 추출해서 확인하지만 실제로 산업적으로 활용할 때는 거의 말씀하신 대로 물 추출, 심지어는 제가 보기엔 에탄올도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제품에서의 어떤 설정 기준들은 이제 추출되어지는 성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산업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예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표성분 설정 기준 아까 말씀드린 우선은 효능이 있으면서 이제 양도 많고 분실 관리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뭐 배치된다는 의미가 물론 그게 뭐 독성처럼 효능도 효능이 있는데 얘가 독성이 있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독성만 아니면 그리고 또 이 성분인데 또 분석이 안 돼. 그죠? 범용전 FGPLC 분석법이 안 돼. 이렇게 하면 또 그런데 그거를 뭐가 우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독성은 무조건 배제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독성하고 안정성은 무조건 배제해야겠죠. 얘가 불안정해요. 스테빌리티가. 그러면 하나마나 뭐 유통기한 뭐 한개월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범용적인 기기로 분석이 안 돼. 그러면 배제할 수밖에 없죠. 가능하면 이제 간단한 분석 범용적인 기기로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세 개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주로 그 중에 대표성과 특이성 이런 선에서 설정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뒤에 질문하신 것은 저희가 보통 건기식에서는 이제 물 에탄올 선호하고요. 뭐 에틸아세테이트, 뭐 아세톤, 헥산까지 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독성을 좀 더 시험을 해야 되니까 그게 불편해서 우리가 안 하는 거고 가능하면 이제 물과 에탄올을 하죠. 근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보통은 사실은 우리가 추출을 해보면 항염증, 뭐 염증, 뭐 관절염이다,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런 거, 항알러지,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들, 비만, 뭐 이런 거, 다는 이렇게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야 저분자 물질,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면역 쪽은 이제 다당체, 뭐 베타글루칸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되니까 물로 추출하는 게 효과가 있는데 대부분은 에탄올이 많이 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점에서 에탄올 많이 너무 100% 90% 되면 수율이 확 떨어져요. 보통 70%까지는 그래도 뭐 적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선호하는 게 70%가 되고 요즘 한국은 이제 50%를 넘으면 생산 좀 조건이 안 좋다고 해서 50%이길 원해요. 그래서 50% 또는 70%에서 거의 정하면 대부분 맞아 들어갑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준
원선지가 국내가 아니고 그 나한과 같은 그 중국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고 예정서, ABS 문제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유효성 평가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냈더라도 특허 출원에도 뭐 제약이 있을 거고 그 대량 생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가고 계신지 가면 될지 좀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그 부분이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고 이제 아직 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데 저도 이제 요거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제 중국 업체와 그런 논의를 많이 했어요. 뭐 근데 그분들은 이제 문제 없다. 뭐 그렇게 하고 이게 사실 추출하고 이제 버려지는 양이 수천 톤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생산량이 이제 저희가 쓰는 부분은 이제 양이 적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쓰여 왔기 때문에 호흡기 쪽으로. 그래서 일단은 첫째는 로열티 각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한약 보면 다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다 그렇지 않은 소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로열티는 각오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제 저희가 어떤 식약처 인허가 뭐 이런 거 뭐 자료 근거 내고 할 때는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도 나는 거는 중국보다는 좀 베트남 쪽이 좀 해서 그런 자료를 쓴 걸로 좀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국은 정말 실리가 안 가서 그러고 이제 국내도 물론 이제 난 거 같은 건 너무 뻔하게 중국만 나니까 그렇긴 한데 좀 그렇지 않고 여러 군데 좀 나는 거는 국내도 가능하면 재배를 좀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아선약 같은 소재는 정말 누가 재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되게 괜찮은 소재라 뭐 좀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발표 감사드리고 또 답변도 또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젊은 과학자 세션에 동아대학교 김혁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혁순 교수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혁순 교수님께서는 건국대학교에서 의학박사를 받으시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건국대학교 의학과에서 조교수로 봉직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동아대학교 바이오메디컬학과에서 부교수로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제목은 영어입니다. Induction of Immune Tolerance by Regulatory B Cells and Regulatory Innate Lymphoid Cells in Inflammatory Disease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부산에 온 지 이제 한 3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건대 의대에 있다가 이제 부산에 온 지 3년 차 됐는데요. 30주년을 약용작물학회 30주년을 부산에서 모시게 돼서 제가 모신 건 아니고 부산에서 열게 되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열화와 같은 그 열정적인 강연과 그다음에 청강으로 좀 많이 딜레이가 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원래 약용작물학회에서 원하신 내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도 이제 과거에 학부 때 이제 저희 선생님이 이 농진청 과제 디펜스 때문에 이제 버섯을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버섯 배지에다가 이제 녹차가루 섞어가지고 녹차 냄새 나는지 뭐 지시 분석해봐라 뭐 이렇게 해서 그 학위 논문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지금 제가 하는 건 이제 면역학적인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오늘 그 연자분들 내용들과 이제 포스터들 보니까 다양한 분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동선 박사님도 뭐 이렇게 그 공정이라든지 추출 이런 것도 하시고 또 이런 그 유효성 평가도 하시고 재배 관련된 업무도 하시는데 저는 주로 이제 그 질환 평가라든지 아니면 면역 세포를 이제 찾는 기능성 세포를 찾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재료로서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소개를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주로 면역 세포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면역 세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T셀, B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유니크한 좀 되게 소량의 체내에는 소량에 있지만 과도하게 우리가 염증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 이것을 좀 제어하는 면역 세포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앞에 레귤레이터리라고 붙여서 레귤레이터리 T셀이 제일 유명하죠. 근데 이제 저는 주로 레귤레이터리 T셀은 미국이 다 하고 있으니까 좀 쫓아가긴 좀 싫어가지고 레귤레이터리 B셀과 이제 레귤레이터리 인네이 림포이드 셀이라는 것을 연구를 좀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이펙터 셀을 조절하는 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러지 하면 이제 표적 세포가 비만 세포, 그다음에 이제 오스티오클라스트 이제 뭐 관절염 쪽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쭉쭉 했었고 최근에는 뭐 스템셀도 하고 캔서 쪽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귤레이터리 셀이 그러면 뭐냐? 저희가 이제 어떤 약물, 약용작물 추출된 어떤 플라보노이드든 아니면 어떤 유효 성분이든 이것을 세포든 동물한테 처치할 때 우리가 타겟하는 것들은 보통 염증성 세포들을 저해시키는지 이런 것을 타겟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연구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근본적인 치료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염증성 세포는 언젠간 또 다시 동일한 그 감염이라든지 노출이 될 경우에는 다시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본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우리 신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절 세포의 기능이 보통 밸런스를 맞춰줘야 그래야 좀 건강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연구는 주로 염증성 질환에서는 이 레귤레이터리 셀들을 좀 더 항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반대로 이 레귤레이터리 셀들이 참 독특한 게 우리 암 질환들 보면 암세포들이 우리 면역 세포한테 도망가려고 이 면역 세포들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NK 셀이라든지 뭐 이펙터 T 셀들의 세포 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암세포들이 교묘하게 이 레귤레이터리 셀들의 기능을 높여서 이 조절 세포가 우리 T 셀이든 NK 셀들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질환에서는 좀 낮춰주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플로우는 주로 뭐 시퀀싱 분석이라든지 이제 약용작물 연구에서 또 많이 도출하셨던 유효 성분 이런 것들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펙터 셀에는 확실히 이렇게 저해시키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 저는 주로 이제 레귤레이터리 셀들의 기능을 좀 올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실험도 하고 동물 모델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로 이건 좀 약간 기초 면역학적인 건데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면역 세포를 좀 연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면역 세포도 있다 이런 것을 좀 새로 발견하는 연구를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를 제가 이제 저희 그룹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이 세포를 질환에다가 한번 투여해보고 이게 확실히 조절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소개시켜드릴 것들은 요쪽에 이런 그냥 그 인플라메이션 쪽 말고 레귤레이터리 셀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귤레이터리 B셀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B세포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항체 만들고 이런 면역 세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과도한 염증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B세포가 너무 많은 항체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질환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 B세포 중에 특정 그 일부 세포는 이런 그 작은 그 특정 그 군집들은 조절 효과가 있는 것을 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네이처에 B세포를 없애봤더니 그럼 B세포가 없어지면 질환이 좀 악화가 안 됐어야 됐는데 특정 질환들은 좀 악화가 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들어봤음직하실 그 인터루킨 10, 이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이런 것을 분비할 수 있는 세포도 존재하구나 이렇게 알려졌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그 B세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B세포는 뭐 B2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레귤레이터리 셀로 분석한 거는 B1 타입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0년대 들어서 연구가 좀 많이 되었었고요. 2000년대 들어서 주로 이제 미국과 일본 주도로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이제 미국과 일본이 주로 다 해먹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나마 후발주자지만 거의 레귤레이터리 비셀 연구는 저랑 제 선생님 그리고 한두 팀 정도 지금 국내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노타입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우스에서는 이러한 피노타입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람에서도 이러한 피노타입은 레귤레이터리 비셀이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제가 이제 연구했던 테마인데요. 레귤레이터리 비셀이 직접적으로 알러지 반응에서 우리 비만 세포라고 하는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이 비만 세포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연구를 좀 기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 글씨가 좀 깨져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건 이제 그 급성 아나필락시스 쇼크 그 테스트를 한 건데요. 이 레귤레이터리 비셀을 투여해 주니까 이렇게 질환이 완화된 경향을 확인을 했었었고, 근데 이제 독특하게 우리 비만 세포가 타겟이었거든요. 비만 세포를 억제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비만 세포랑 만나니까 이 레귤레이터리 비셀의 IL-10이 오히려 더 증가되는 경향을 확인을 해서 이 염증성 세포가 오히려 조절 세포의 기능을 항진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속 연구를 했었었고요. 비만 세포가 그럼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과거 많은 연구가 이미 되었었고요. 뭐 히스타민이나 여러 가지 키모카인이나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해서 주변 면역 세포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잡한 기전으로 급성으로는 이렇게 어티카리아, 수포성의 이런 과민 반응이 나타나고요. 만성으로는 이 엑제마토스라는 습진성의 아토픽 더마타이티스 같은 질환이 유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에 쓴 거는 이제 그 하이퍼 센시티비티, 과민 반응을 유발해서 쥐한테 과민 반응을 유발해서 질병을 분석하는 연구였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보여드릴 내용은 이 타입 4, 그래서 세포 매개성 면역 반응까지 동반된 그런 만성형의 질병이 되겠습니다. 실험에는 이 옥사졸론이란 합텐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마우스한테 인위적으로 이 피부 질환을 유발을 시켰고요. 이렇게 유발시켰을 때 그림이 책에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이펙터 셀들이 이런 이펙터 셀인 ILC2라는 이런 세포들이 좀 더 질환이 가속화될수록 증가된다는 그런 경향을 확인했었었고, 이것과 함께 질환이 악화되니까 조절 비세포도 질환 악화와 함께 동반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거는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CD19 크리마이스는 이제 보통 CD19이 이게 그 디피션트된 마우스인데요. 비세포는 존재하지만 이제 레귤레이터리 비셀 타입이 좀 삭제된 그런 컨디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레귤레이터리 비셀이 제거되니까 질환이 더 악화되는 부종이 더 악화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염증성 세포들의 항진도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레귤레이터리 비셀을 넣어 주었더니 다시 리커버리 되는 경향을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 레귤레이터리 비셀이 그럼 앞에 얘기했던 이런 이펙터 셀들을 조절할 수 있겠냐를 이제 확인을 해서 다른 것들은 좀 다 제거한 컨디션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이 인터루킨 13이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47.7% 정도였는데 한 20%개 정도로 완화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연구는 이제 세 가지 면역 세포의 상관관계를 본 건데요.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마스트셀, 비만 세포도 여기에 참여하겠냐라는 것이었죠. 비만 세포를 조절 비세포가 아까 조절한다고 제가 학계 보고를 했었는데 비만 세포가 결핍된 컨디션에서는 오히려 이 과민 질환이 완화되는 경향을 악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했죠.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도 뿌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뿌리고 하는데 왜 질환이
더 악화되지? 비만 세포가 없다 그래서 비만 세포는 뭔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었고요. 이 조직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비만 세포가 결핍되었을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절 비세포인데요. 조절 비세포가 굉장히 많이 결핍되어 있는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세포 분석에서도 조절 비세포가 대량 감소되어 있었고 염증성 세포는 반대로 증가되어 있었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조절 비세포의 회복에 비만 세포를 그러면 다시 충전시켜주면 조절 비세포가 다시 리커버리 되겠냐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 인트라베니우슬리로 회복시킨 것 또는 그 복강내로 이렇게 회복시켜서 봤었을 때 그 IV로 인젝션 했었을 때 보통 이 비만 세포가 결핍된 컨디션이 정상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감소되어 있는 패턴이었는데 비만 세포가 회복되었을 때는 이렇게 다시 리커버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런 것은 좀 조직 특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복강에 회복시켰을 때는 이렇게 30%대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세포가 조절 비세포의 이런 유지에 메인터넌스에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서 비만 세포를 다시 리커버리 시키고 질환을 확인을 해보니까 질환이 다시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인자가 비만 세포에 어떠한 인자가 조절 비세포의 유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분석 그 타입 분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본 바 인터루킨 5가 좀 그 비만 세포 결핍된 마우스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정을 바로 들어가서 인비트로 스터디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결국에는 비만 세포에서 유래한 인터루킨 5가 조절 비세포의 그 전구체의 활성을 유도를 하고 비만 세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조절 비세포, 비만 세포의 인터루킨 5 그리고 조절 비세포의 활성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인터루킨 13이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이펙터 셀을 레귤레이션 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넥스트 챕터는 이제 그 ILC라는 건데요. 저도 처음에 연구할 때 좀 너무 생소했습니다. 이게 T셀이면 T셀이고 뭐 NK셀이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 ILC라고 Innate Lymphoid Cell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알려져 있기로 이게 T셀과 비슷한 헬퍼 T셀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 유독 T세포 수용체가 없는 것을 보고서 학자들이 이제 그냥 내추럴 헬퍼 셀 이렇게 부르다가 ILC라고 부르자 해서 2015년대쯤에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학계에서 좀 알려지게 되었고요. ILC는 이제 TH1, TH2, TH17처럼 ILC 1, 2, 3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레귤레이터리 B셀 연구를 했으니까 그럼 레귤레이터리 ILC는 없겠어라고 이렇게 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자마자 그 뭐 빅페이퍼 등에서 이제 ILC의 존재에서 연구가 되었었고요. 이런 헬퍼 T셀의 캐릭터들처럼 ILC도 1, 2, 3 타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헬퍼 T셀과 마찬가지로 ILC도 비슷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그리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졌고요. NK셀은 이렇게 사이토톡식 T셀처럼 비슷하게 평가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레귤레이터리 T셀이나 레귤레이터리 B셀 이런 조절 T세포, 조절 B세포 연구를 통해서 레귤레이터리 ILC나 레귤레이터리 NK는 없을까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구를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예, 아무튼 그 연구를 통해서 첫 번째는 NK셀 중에 조절 NK세포가 없을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서 분석한 결과 여기 TGF 베이타라고 이 TGF 베이타는 이 인터루킨 10처럼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 알러지 환자, 아토픽 더마타이티스 환자 샘플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TGF 베이타 포지티브한 NK셀이 소폭 감소돼 있는 경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토피 환자의 유병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분석을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그 세포의 특이적인 유세포 분석을 통해서 이 레귤레이터리 NK 셀은 이 CD1D 하이하고 PDL1 하이하고 그다음에 CD27 포지티브한 고유의 피노타입이 NK 레귤레이터리 NK 셀이다라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런 세포를 저희가 찾았다라고 학계에 보고를 해가지고 동물에다가 아토피 모델에다가 처치를 해보니까 질환의 악화가 좀 완화되는 그런 경향을 확인해서 올해 초에 좀 리포트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2016년도에 이제 제가 인터루킨 10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세포가 있다라고 학계에 이제 보고를 했었었는데 그 이듬해 이제 중국 팀에서 바로 셀에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해 또 바로 또 미국 팀에서 네이처컴에 또 이런 논문 리포트가 돼서 이거 늦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점점 이제 그 사람까지 연구가 이제 좀 대폭 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룹도 앞에 보셨던 그 모델이랑 좀 비슷하게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를 분석을 했었고 이게 이제 IL-10 프로듀싱 ILC가 많을수록 이런 이펙터 셀들이 감소되어 있는 이런 경향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NA 시퀀싱이나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마커들을 좀 찾고자 했었고요. 결국에는 PDL1 하이하고 SCA1 포지티브한 ILC가 인터루킨 10을 생산할 수 있는 레귤레이터리 ILC다라고 새로 학계에 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 퍼블리싱 안 돼서. 그럼 이게 어떤 게 좀 조절하겠냐 해서 봤더니 사이토카인 시리얼링을 통해서 인터루킨 27을 처리하니까 ILC의 인터루킨 10의 분포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포를 저희가 셀 솔터, 유세포 분리기를 통해서 특정 세포만 딱 분리해가지고 동물한테 처치를 해보았을 경우에 질환의 악화가 완화되는 그리고 염증성 인자들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지금 그 서브미션 중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약용작물학회 좀 초빙을 받아서 어떤 주제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예전에 삼뽕나무 갖고서 이렇게 이펙터 셀의 분석도 하고 했는데 너무 그런 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잘 모르시는 걸로 그래서 좀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제 저희가 타겟을 이펙터 셀, 뭐 마크로파지를 억제시키네, 아니면 뭐 비세포를 조절하네, 수장세포를 조절하네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시지만 이런 레귤레이터리 셀들의 기능을 항진할 수 있는 약용 작물이 뭐 있다면 그런 후보가 있다면 오히려 또 좀 새로운 연구나 이런 거에 좀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펙터 셀들도 뭐 충분히 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 질환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 비임상 시험이나 이런 걸 좀 또 대폭 많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 그리고 연구원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분야도 있다라는 거 한번 좀 느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뭐 바이러스 폭풍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인데 그 면역이라고 하면 T셀하고 B셀하고의 연관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조절 B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셨고 T렉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연구가 되고 있을까 그게 상당히 궁금한데요. T렉성 면역하고 뭐 세포성 면역의 관련 근데 T렉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B렉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되어 있을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T렉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T렉도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건 좀 뺐습니다. 워낙 또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뺐는데 제가 여기서 소개 안 한 오늘 왜냐면 타이틀 끝에가 인플라메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캔서 쪽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T렉과 B렉, 그러니까 T셀의 조절세포죠. 그거하고 B셀의 조절세포
얘네끼리의 이제 상관관계를 좀 분석을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많은 학자들이 했었고 보통 조절 B세포가 조절 T세포의 기능을 항진시킨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제가 이제 암 모델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조절 B세포가 초반에 그 증폭이 되고 그 이후에 조절 T세포가 증폭이 되는 패턴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서 보통은 조절 B세포의 인터루킨 10이 T세포를 레귤레이터리 타입으로 만든다 이렇게 좀 학계에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 네, 해주십시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강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해는 다 못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동안 너무 궁금했던 내용을 여쭤봐도 네. 될까 싶은데요. 한동안 그러니까 면역력이라는 게 임상의로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면역력의 극대화는 면역이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항진대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입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네. 한동안 면역력이 좋다라는 게 NK 세포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측정 결과로 면역력에 대한 판단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네.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이런저런 분야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아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면역력의 극대화는 금방 말씀해주신 조절 B셀이나 ILC나 이런 네. 걸로 혹시 측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면 네. 앞으로는 어떠한 걸로 면역력을 이러저런 치료를 통해서 우리 환자분의 면역력이 지금 딱 좋습니다라는 네. 판단을 뭘 가지고 하면 좋을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폐혈증 같은 거 예시를 들면 폐혈증 이런 거, sepsis 이런 거 보면 초반에는 하이퍼 인플라메이션 엄청나게 인플라메이션 증가되는데 어느 정도 그 과도기를 겪으면 하이포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뮨 서프레션 상태로 되어 버리고 그때 또 이제 세컨 인펙션 통해서 이제 환자가 더 이상은 손쓸 수 없게 장기 부전까지 가는 그런 패턴인데 하나의 질환 안에서도 이게 면역력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NK셀 같은 경우는 사실 보편적인 그런 면역력의 척도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병원균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대부분은 NK셀이 1차적으로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NK셀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저희가 생활하면서 여기를 만지거나 이랬을 때 묻는 박테리아나 이런 거를 좀 잘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또 질환이 악화되는 컨디션에서는 또 NK가 또 곤란한 쪽으로 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치료나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했었을 때 제가 임상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할 때 보면 밸런스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과한 NK셀의 수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당한 레인지가 있는데 오히려 앞에 이제 아토피 질환 같은 경우는 또 NK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좀 연구하고 있는 조절 세포의 어느 정도 그 수준 이런 것이 좀 밸런스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임상에서는 환자분 뭐 보통 알러지 이런 거 할 때 IG 레벨이나 뭐 호상구 레벨이나 이런 거 정도 측정을 하는데 다른 쪽은 또 측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조절세포 연구 분야는 아직은 좀 기초적인 연구에 좀 있습니다. 이제 임상 세포 좀 불려가지고 임상 치료해볼까? 뭐 이런 거. 레귤레이터리 T셀 같은 경우는 뭐 당뇨병 치료에도 쓰고 있고 하긴 하는데요. 아직은 조절 세포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지진 않아서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리고 면역력을 좀 좋은 거다 이렇게 어느 게 좋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는 이펙터 셀과 레귤레이터리 셀의 밸런스 유지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면역과 이펙터 셀과 레귤레이터리 셀의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조절할 때 액티베이션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액티베이션 말고
혹시나 이제 디퍼런티에이션 되어지는 그런 곳들에도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펙터 셀의 분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레귤레이터리 셀들이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아, 그 셀들 분화요. 네. 아, 충분히 그거는 그 주고 있다고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보통 림프절에서 조절 세포들도 림프절이나 이런 2차 림프 기관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일반 나이브 T셀이나 나이브 B셀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저희 뭐 본메로나 타이머스에서 나와가지고 림프절에 이제 리크루트 돼서 거기서 이제 그 에듀케이션 겪어가지고 이제 나도 이펙터 셀이다 이렇게 교육이 되는 분화가 되는데 보통 그 거기서도 컨택이 이루어집니다. 레귤레이터리 셀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이펙터 셀들끼리. 그래서 그때 1차적으로 컷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이펙터 셀로 분화가 좀 제한이 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김혁순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심포지엄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김연복 교수님, 김동선 박사님, 또 김혁순 교수님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남아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